자, 오늘은 미학탐구의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닉 드르나소의 사브리나와 벨버리 얘기를 할 거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나훈 작가님,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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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정신 없죠. 뭐 전시 또 참여하시던데? 맞아요. 맞아. 홍보할 게 좀 있네. 네. 송은 아트 스페이스에서 네네. 존 D라는 이름 멋있는데?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유영진 작가님, 사진 찍는 유영진 작가님, 그리고 글 쓰시는 정진원 작가님, 그리고 보스톡 매거진의 이제 그 박지수 편집장님이랑 저랑 넷이서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그 인물이 어떤 주제는 있긴 해요. 근데 그 가상의 인물이 무언가를 관찰해요. 그러니까 학자예요, 학자 컨셉이. 근데 그 학자, 가상의 인물이 학자인데 그 학자가 존 더구트라는 일종의 그게 약간 그 성서에 나오는 건데 존 더구트라는 가상의 어떤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약간 SF예요. 근데 그거를 관찰하는 일지를 넷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일지라는 거는 한 개인이 막 그림 낙서도 하고 뭐가 했다, 사진 찍어서 거기 클립도 해놓고 약간 이런 형태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정진훈 작가님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유영 작가님이 사진 찍고, 제가 기록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편집장님이 이제 그걸 정리해주고 하는 식인 거죠. 근데 그 존 D는 뭐냐면은 존 더구트의 애칭이에요. 일종의 학자들이 부르는. 야, 존 D 또 나왔더라, 약간 이런 식인 거지.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좀 특이한 프로젝트였고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지니까. 그래서 펀딩 같은 거요? 시작한 한 2주 정도 있다가 전시 중간쯤. 근데 재밌겠다. 그 전시는 그 약간 그 강박적인 그 인물, 그 저희끼리 설정해놓은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물의 특성이 반영된 강박적인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카이빙 느낌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가서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네.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바쁘시던데 뭐 일은 계속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뭐 작업은 항상 하니까. 근데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건 그 영암동님이랑 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그거 한참 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만화 이제 슬슬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도 진행 중인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하죠, 이 코로나 시대. 그러게요. 최지훈 작가님이 웹툰이라니 뭔가 상상이 안 되면서 궁금해지. 제가 좀 후배긴 하죠, 임난 작가님. 네, 제가 웹툰으로는 되게 한참 후배거든요, 임난 작가님한테. 저 아직 안 됐죠. 농담이에요. 농담이죠. 아시죠? 저도 농담이고, 마침 또 임난 작가님 이번에 또 네네네. 하나 더 연재 시작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방금 혼났어요, 쉬는 시간에. 리디북스. 네. 네, 뭐 정확히 말하면 연재는 아니, 연재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이제 한 덩어리 개념이니까. 한 덩어리 개념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리디북스에서 그 책을 원작으로 해서 웹툰으로 이제 홍보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부터.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다이어트를 그만두었다라는 동일 제목의 책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을 제가 이번에 그림 작가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총 12화고 1, 2화를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어요. 리디에 들어가면.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결제. 네, 나머지는 이제 결제하시면은, 아무튼 그랬네요.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식물들은 어떻게 많이 자랐어요? 네, 저 지난번보다? 식물을 아주 잘 키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식물 쇼핑을 그만하려고요. 이제 위시를 끝났구나, 이제. 달성해가지고 위시 달성해서 근 1년간은 이제 쇼핑을 그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나름 이게 팟캐스트 미학탐구의 나름 뭐랄까 일종의 약간 코너 속의 코너 같이 임나은 작가님의 식물 뭐 약간 코너 이런 느낌인데, 네. 그게 이제 연재가 끝나는 전직하실 때가 됐군요, 드루이드에서. 아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크게 해서 드루이드는 이렇게 식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좀 더 이제 크게 해가지고 좀 더 아무튼 성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고려랑 이런 거에 대해서 대놓고 그냥 한 시간을 쫙 읊는 형태로 돼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전에 클럽하우스 한창 하실 때도 약간 이런 얘기 잠깐 나온 적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계셨던 것 같은데 클럽하우스 때 이제 한창 활발할 때 웹툰 만화 편집자님들이랑 그때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때 근데 제가 용어를 작가님 제가 몰라요. 들어가면 맨날 나가던데. 에? 제가 들어 피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거 오해예요. 저 같이 오래 있던 적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맨날 모함을 들어가면 하시네. 가만히 있다가 쑥 사라져 갑자기. 아니 저는 원래 왔다 갔다 왔다! 했었는데 오해입니다. 모르고 그때 무슨 제가 근데 용어를 잘 모르는데 무슨 월급 개념으로 받는 거랑 뭐 미리 메저 돈을 MG. 받고 그거에 대한 뭐 수익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 돈도 MG 받고 말하시는 것 오 같아요. 맞아요. MG인가 봐요.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더라고요. 웹툰 작가를 앞으로 웹툰을 하시려면 MG 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큰일 나요. 몰라가지고 그때 처음 이거 들어서 되게 복잡해요.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길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배울래요. 따로 그 미학탐구에서 돈의 미학에 대해서 돈이 그럼 중요하니까. 노트 가져야겠다. 공부해야 되니까. 진심 왜냐면은 제가 그 워크숍도 많이 하고 특강이나 이런 것도 하고 뭐 주변의 관계자들이나 뭐 지망생들 뭐 선배들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편하게 맨날 얘기해요. 정말 뭐 갑자기 한밤중에 연락해도 되니까 계약 문제나 돈 얘기는 무조건 편하게 연락하라고. 왜냐면은 그게 아무리 이제 시작한 사람이건 뭐 오래 한 사람이건 그들이 잘못된 계약을 해버리면은 잘하는 사람도 결국 그런 비슷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당연히 이 가격에 이 사람들이 다 하네? 하면은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 맞아. 예, 특히 요즘 같은 경우 SNS가 활발화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지. 최지원 너무 작가님이 기대된다. 진짜 새벽에도 깨어 계시더라고. 어저께 인스타에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새벽에 24시간 내내 뭔가 있어. 인스타에 좋아요가. 이거 우리 녹음한다고 올렸거든요. 근데 네. 새벽 5시에 올렸어. 네. 근데 이제 난 올려놓고 이제 전 원래 새벽 5시에 자니까 5시에 자려고 올려놓고 자야지 이러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최전 작가님 좋아요를 누르는 거야 그거를. 그거 보면서 와 이거는 안 자나? 그러니까요. 이게 아침이건 새벽이건 좋아요를 이제 제가 뭔가 저도 게시물을 올리면 딱히 말은 좋아요 순위 10위 안에 꼭 계셔. 딱히 말은 안 해. 항상 나 봤다. 나 이거 봤다. 이런 좋아요로 딱 누르고 좀 빨라. 24시간 항상. 당연히 잘 자고요. 근데 이제 그냥 좀 늦게 자긴 하죠. 너무 웃기다. 어제는 또 이거 만화 미학 탐구회랑 또 다른 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자긴 했었어요. 저희 미학 탐구회가 그리고 좀 핫하게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공교정 작가님 편 이거는 와, 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좋아요가 23개. 예. 그리고 1편 같은 경우에는 4자리 찍었어요. 조회수가. 맞아요. 와. 청취자 수가 4자리를 찍었고 그리고 댓글도 관련해서 한 에피소드 가지고 댓글 이렇게 달리는 것도 오랜만이고 맞아요. 댓글을 좀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팟빵에 달린 댓글인데 짱명란이란 분께서 얘기 듣다가 어느 순간 재훈님 질문 타임 나오면 약간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던 학창 시절이 떠올라요. 완전 공감. 와.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근데 진짜 저는 저 댓글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분위기가 되게 좀. 근데 재밌어요. 그 맛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맞아. 질문을 던지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게 좀 뭐랄까 좀 더 다 같이 대화에 확 집중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재밌는 게 네. 있으니까 뭔가 더 알고 더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그냥 그거는 맞는 거. 선생과 학생 느낌 순간적으로 오는 거, 그 느낌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HENNY 쓰신 헨리 22 쓰신 분인데 잘 들었습니다. 단편 집중 지그문트의 겨울과 마법사의 화장실은 초기 장편 헬무트의 외전이라 단순한 감이 있지만 팬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최근에 신간을 내셨는데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 살짝 소문내고 가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맞아요. 교월드 그거 네, 그림 네. 가지고 책 내신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이것도 근데 댓글에 또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3개, 4개씩 이렇게 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맞아요. 자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서 공교정 작가님을 위시로 해서 그 시절 그 순정만화풍의 그 시절의 감수성을 품고 있던 분들이 와서 많이 들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변에 근데 저도 요새 이제
계약 문제 때문에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는데 처음 뵙는 분들도 만나면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일단 제가 작가인 줄 모르고요. 두 번째는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들어보셨어요? 이러면 전부 다 이제 미학탐구 얘기를 해요. 나나 아니면 공교정 작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나 얘기할 땐 제가 맨날 죄송합니다. 이러고 너무 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도 그게 재밌었대요. 그게 나름 재밌었고 공교정 작가님 편도 되게 얘기를 많더라고요. 주변에 어때 반응 좀 있으셨어요? 임나온 작가님? 저는 주변에 아는 뭐 친구분들이랑은 나이대가 안 맞을 수 있겠다 네, 생각해보니까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어렵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재미없는 반응. 저희 세대죠, 저희 세대.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 일부 때 했던 얘기가 일종의 좀 전체 신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좀 의도치 않게. 근데 이제 그거랑 다시 연관되는 지금 사실은 흐름이죠. 이게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런데 그 만화 시장이 잘 정착된 나라일수록 회자시키는 시스템, 선순환 그 생태계 안에서 그 이 작품 사실은 그 작가가 얼마나 나이가 있냐 없냐에 관계없이 좋은 작품을 계속 언급시키는 구조가 있기 마련이에요. 네. 뭐 아까도 사실 이 녹음 전에도 뭐 페어 얘기 같은 것도 했지만 그런 페어가 있거나 혹은 뭐 컨퍼런스나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언급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세대와 관계없이 이런 사람이 있었지, 이런 작품이 있었지 하면서 이게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에서도 보면은 영화나 뭐 게임이나 그런 데서는 책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음악 같은 것도 네. 뭐 예를 들면은 8, 90년대 시티팝이나 이런 거 좋아. 그 영향을 받은 근데 한국 가수들의 노래도 네네. 회자되고 언급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만화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모자란 지점이 있죠. 되게 아쉽고 숨겨진 명작도 많고 걸작도 많은데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긴 하죠 지금.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그때 방송 처음 할 때 공교정 작가를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방송하고 작품들 보면서 이해하고 주변의 팬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근데 클럽하우스 얘기 아까 잠깐 했으니까 클럽하우스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 순정 만화 그걸 좋아했던 정말 좋은 작가들 많았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울며 거의 울면서 막 이런 작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더 많이 이렇게 회자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걸 이어서 그래서 좀 더 이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태도인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진짜 계보적인 측면에서도 세대와 세대에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게 그 일종의 보존돼야 되는 측면이 있었을 때 그게 쌓였을 때 다음 세대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한국에 특히 그 좀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뭐 부천만화영상진흥원이나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큰 거대한 플랫폼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하게 좀 그거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거를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카이빙인데 결국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쉽죠. 알겠습니다. 저희라도 있는 힘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잠시 쉬고 와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사부리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사이드비 광고입니다. 인수인증 코믹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이번에 열었는데 아직 코로나 시국이라서 일반인 오픈은 안 되고 있죠. 어쨌든 사이드비 한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독립 만화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sideB.kr 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이제는 한 90종 넘게 작품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품들에 대한 리뷰, 평론, 그리고 인터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와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빨리 잘 돼서 광고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쨌든 만화 클래식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구동되고 있는 건 지금 미학탐구회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 안 돼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제 사브리나 얘기를 해보죠. 이게 닉 이름이 어려워요. 닉 드르나소예요. 네. 그리고 이 작품들을 하자고 얘기하신 분은 임나훈 작가님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왜 선택하셨는지 얘기를 듣고 스토리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저는 일단 이거를 음. 이제 그 서점 이게 한창 작년 2020년에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요. 네네네. 그때 이제 한 서점에 광고 피드를 보고 표지에 좀 약간 확 끌려가지고 그때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서 구입해서 읽었거든요. 앞뒤 상황을 모르고 네, 아예 내용을 이 작품의 존재와 환경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네, 알지 전혀 않지? 그때 모르고 그때 그 표지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띠지에 보면은 이제 이거 홍보에도 진짜 많이 나오지만 그 박찬욱 감독의 그 추천서가 써 있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이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박찬욱 감독님이랑 봉준호 감독님이 또 만화 되게 애호가로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광적이죠 거의. 네, 그 예전에 네이버에서 그 유명 인사들, 문화 인사들한테 책 뭐 한 10권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거의 10년 전? 근데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만화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박찬욱 감독님이랑 봉준호 감독님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역시 깨어 계시구나. 만화를 알아보는 앞서 사람. 가시구나. 맞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 알게 돼서 읽었었죠. 근데 이런 느낌의 만화는 되게 처음 읽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받았었고. 그러니까 미국 만화나 유럽 만화에 대해서 익숙하진 네. 않으니까. 네, 저는 그때 익숙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랬었고, 그리고 그때쯤부터 약간 뭔가 그래픽 노블이라는 거에 조금 관심이 갈랑말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화 클래식에서 저희 이제 미학탐구회에서 한번 그래픽 노블은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뭐 일본 만화나 아니면 뭐 한국 만화나 그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화책의 그 구성이나 뭐 그런 연출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골랐어요. 근데 고르고 약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괜히 했나? 무슨 왜요? 말 해야 되지? 이런 그 얘기는 나도 좀 이따가. 알못이니까 나도 왜요? 알못이라서 뭐 어떻게 일단 말해야 될지 만화알못? 모르겠어요. 무슨 만화알못이세요? 만화 네. 잘 만화를 그렇게 잘 만들면서. 네. 아니 뭐 그런 거랑 별개로 뭔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요? 네. 저도 나도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보면서 저는 이거 싫어하거든요. 사브리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브리나 베버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잘 만든 건 알겠어. 그러니까 왜 어떤 부분에서 잘 만들어졌는지는 왜 싫어요? 그것 나중에 얘기해. 아마 오늘 2대1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작품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사브리나랑 벨버리 얘기할 건데 국내는 사브리나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브리나가 더 유명하고 그래서 사브리나 먼저 얘기를 할 건데 그 멘붕거상 때문에 그 후보에 오른 유명해졌죠. 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게 비하인드로는 이게 그 판권 그래서 판권이 치열했어요. 그래요? 국내에서도. 어. 왜냐하면 멘붕거상이 사실은 그 한강 작가님 때문에 사실 또 한번 핫해진 게 있잖아요, 국내에서. 근데 이게 만화인데 멘붕거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가지고 국내 출판 쪽에서는 다들 좀 이렇게 치열한 게 있었죠. 근데 여기 그 어디냐? 아르떼. 아르떼 그 여기 근데 아르떼인데 아마 여기가 북21 20일 여기가 제일 큰 데 중에 한 군데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좀 세게 부르셨죠. 그리고 우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북21에 계시는 분 중에 꽤 그 만화 통이 계세요. 그 좀 인디 쪽에 계셨던. 뭐 처음 한 어쨌든 사실. 책은 잘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도 네. 한국에서 잘 나온 그 디자인 잘 돼서 나온 것 같고 가격도 비싸요. 24,000원. 양장이라서 그래.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판권 이제 네. 그 회수해야죠, 판권은. 네. 판권료 때문에 이왕 만드는 김에 세게 만들자 근데 하고. 아시겠지만 보면은 지금 그 2019년 12월 18일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2019년 12월 31일에 2쇄를 발행했어요. 되게 잘 팔렸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꽤 팔렸을 거예요. 제가 그냥 물론 이제 만화라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맞아. 그때 이거 이제 후보작 올랐다고 했었을 때 그때 미국에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때 이 책이 없어가지고 엄청 난렸었고 이거를 이제 되팔려고 엄청 막 수레 같은 거에다가 너 일부러 사재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되죠. 네. 리셀 느낌. 네, 심지어 이건 이제 만화인데도 그런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다니까 더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사브리나를 만든 닉 드르나소. 너 발음이 너무 난 매번 이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닉 드르나소. 닉 드르나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89년 미국 일리노이주 팔로스힐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첫 책이 오늘 같이 소개할 벨버리라는 작품이 2016년에 나왔고요. 이게 LA 타임즈 최고의 그래픽 노블상과 앙골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 새로운 발견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사브리나는 2018년에 나왔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걸작, 충격적인 예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래픽 노블로는 최초로 맨부커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 올해의 책이나 가디언의 올해의 최고의 책으로도 선정되었고 앙골렘 국제 만화 축제에서 새로운 재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두 작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작품을 아내와 고양이 3마리와 같이 살면서 시카고에 살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음 작품은 그 액팅 클래스라고 그 뉴요커 매거진이었나 거기서 이제 선공개를 조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제 봤는데 네, 뭔가 좀 달라졌어요. 좀 지금 작품들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림체도? 그림체도 좀 더 섬세해졌고 눈동자 표현이나 그런 거랑 그 연출 같은 부분도 그 구도를 더 다양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 난 사브리나 오늘 얘기하면서 그 표정 얘기하려고 그랬었거든. 네. 표정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브리나 작품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 정리해놓은 거를 안 가져와가지고 사브리나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브리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살해당한 비디오가 공개됐는데 이 사브리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동생,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의 그 친구죠. 그냥 오래된 친구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이 사브리나 사람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 버리는가. 인생이 이런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에 대해서 되게 담백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그걸로 영향력이 반드시 그 바로 직관돼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삶이 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감정적으로 힘을 실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되게 이게 차분한 톤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대충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제 최준 작가님의 선생님 타임. 선생님 알려주세요. 뭘 알려줘요? 우선 감상을 먼저 편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최준 작가님 감상은 어떠셨는지 한번. 감상 저부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에 분포가 있는데 둘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우선 되게 재밌지 않아요? 만화는 항상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재밌다는 게 네. 이게 되게 좀 선을 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약간 이게 구조가 뭐냐면 학습 만화 같이 돼 있잖아요. 그 먼 나라 요 나라처럼 이게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몰입도도 되게 좋고 잘 읽히고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약간 이 구조가 굉장히 딱딱한 구조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재밌지? 하는 게 우선 되게 신기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런 구조인데 재밌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기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안 읽혀요. 맞아요. 네, 근데 얘는 사브리나 진짜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네라고 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게 많았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미국적이다.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는 이게 지구상에는 누가 봐도 이 몰입되고 불안한 요소지만
이 전반적인 그 그 표면적인 형태에 있는 사건들이나 뉘앙스나 그야말로 예를 들면 생활상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너무 미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 나오고 자라면 그런 면에서 되게 특이했고 이 그 거기서 오는 일종의 깊이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 깊이감이 되게 많은 부분을 울렸을 것 같아. 이 그 미국 쪽 특히 서구권에 있는 작가들, 예술가들한테 엄청 디테일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멋있지 않았나 작품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작품을 느꼈어요. 뭐 아쉬운 것도 개인적으로 많긴 하지만 어쨌건 첫 감상은 되게 인상적이고 재밌었다. 맞아요. 임나훈 작가님. 저는 이제 최재원 작가님이 앞서 되게 잘 읽혔다고 하셨는데 네.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읽는 게 되게 힘들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네 예.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관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잘 읽히는데 네. 내용은 힘든 내용이다 보니 네 오히려 그 점이 되게 음. 심지어 이제 이게 일관된 컷 크기의 이제 모양이다 보니까 되게 강압적인 느낌이 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물론 그런 효과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더 그랬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약간 미국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베벌리에서도 여기서 다루는 그런 감성이나 그런 분위기가 되게 미국적인 느낌? 뭐 약간 서양의 느낌이 많이 묻어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뭐 제가 데려다 줄까요? 맞아요. 이거는 되게 미국적인 문화예요. 그렇잖아. 음. 왜냐면은 거기는 땅이 넓어서 땅이 넓고 공간과 공간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네. 차가 없으면 안 되고 네. 그거를 모두가 이해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사실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야.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제 차 타고 집에 데려다 줄게 하면은 영화지. 좀 거기서부터는 공포 영화지. 공포영화 정도가 아니죠. 바로 철컹철컹. 맞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요소가 엄청 많아요. 네. 군데군데. 그리고 이것도 뭐 나중 얘기긴 한데 이 작가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막 다른 걸 사실 반대로 어떤 면에서 엄청 뭔가를 의도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본능적인 작가라고 생각해요. 이거 저는 결과적으로는 네.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이건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 어떤 본능적으로 캐치하는 그 통찰이 이 미국적인 어떤 요소로 승화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런 면에서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보면서. 근데 맞아요. 이런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이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근데 이런 게 미국 최근 주주에 한번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영화나 만화에 휩쓸고 간 적이 있어요. 영화는 3빌보드 같은 작품이 맞아요.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미 우리는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가만 이렇게 서사로 소비했잖아요. 근데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니까 벌어졌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어떤 고통을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런 작품들 대부분은 일단 되게 감정 과잉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표현하는데 좀 더 그런 게 있다면 이 사브리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정 과잉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읽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무서워 막 덜덜덜 이런 느낌으로 보다는 서늘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쎄한데 이런 불안해요. 느낌, 뭔가 불안한 느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가지는 작품인데 벨버리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벨버리는 전 읽으면서 잘 안 읽혔어요. 아 그래요? 벨버리는 읽으면서 이거는 이쪽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약간 그 계속 영화랑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중에 그 영화 중에 비유티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유럽 그 문화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영화거든요. 근데 벨버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했고, 근데 사브리나는 이거 벨버리 그릴 때보다 이 작가 더 발전했구나, 좀 잘 읽힌다, 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사브리나 읽는 바에는 차라리 프로메를 읽겠다. 그러니 프로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사브리나보다 한 대사량이나 정보량이 한 3배 돼요. 작품이.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전 차라리 되게 불친절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사브리나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만화의 여러 도구들 중에 효과음
콩콩콩콩 아니야 그 있는데 띵동 있는데 그 이거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작가님 아실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이건가 그 선? 그 움직이는 선. 근데 저는 이게 먼저 들어온 이유가 요새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모르겠는데 뭐가 없는 게 뭐가 있죠? 만화 조교수 중에. 웬만한 만화에 다 나오는데 이 작가의 작품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오늘은 동작 성인수 선 작가님 같은 선생님이네. 그러네요. 모르겠는데요, 뭐가? 알려주세요 선생님. 나레이션이 없어요. 나레이션. 그러니까 웬만한 만화들은 나레이션을 왜 쓰냐면 그 캐릭터의 속마음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 캐릭터에서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는 나레이션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그리고 이 작가의 표정이나 동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픽이 이뻐서 호감을 느끼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나레이션까지 안 보여주니까 이 캐릭터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거기서 오는 서늘함이 더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뭔가 상상하게 하니까. 근데 저는 요새 그 나레이션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작품 만들 때 왜요? 나레이션을 넣으면 풍성해지는데 예. 뭔가 좀 덕지덕지해지는 느낌, 진흙탕 들어와 있는 느낌 이런 게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내면까지 다 보여주니까. 근데 나레이션이 없을 때는 굉장히 댄디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읽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 현대극을 얘기할 때 나레이션이 없으면 딱 책장 200페이지짜리를 딱 덮고 나면 저 사람이 저 캐릭터가 그래서 뭐 내가 뭘 읽은 거야 별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다분해서 그 나레이션을 엄청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딱 본 거야. 근데 두 작품 다 나레이션이 없더라고. 맞아요. 그렇네요. 그거는 진짜 뭐 전혀 캐치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확실히 이 사람의 문법이랑 연결되네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설명충이에요 전부 다. 나레이션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 자꾸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충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충이라기보다 아니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들의 속내나 아까 얘기했던 나레이션이 해야 할 일을 대사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나오는 저 남자친구인 이름이 누구였죠? 테디. 테디 맞아. 이름도 나 이름 그냥 코벤 테디가 그치. 근데 테디가 너 어때라고 했을 때 걔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건 없거든. 그냥 괜찮아. 좋아. 좋아는 안 나온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참을성 있게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 결국 아무도 어떠한 분출도 하지 않잖아요. 약간 마지막에 그 주인공만 살짝 그런 건 있지만 사실 그것도 거의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게 좀 관통하는 게 있긴 해요. 감정 정서는. 근데 그 나레이션 요소는 되게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어울려. 나레이션은 아예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은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 이 작품에서. 나레이션 없이도 다 읽었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래야 하는 작품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작품이 관통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현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네. 얼마나 차갑게 거리를 두고 있고 사실은 우리는 서로 아무도 모르고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실은 모르는. 그래서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모론이잖아요. 음모론. 네. 그러니까 음모론이란 진짜. 게 음모론이 진실은 없는데 결국에는 허상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녹아 있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그 독백과 약간 연관성이 있기도 하네요. 문법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진짜 내면은 진짜인데 그러니까 진실인데 그걸 알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안 넣은 걸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의도적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맞아요. 이 작가가 스타일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베벌리도 그랬고 사브리나도 그랬고 이게 완전히 약간 관망하는 타입의 작가라 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요. 근데 문법에서. 사브리나는 사건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심축이 있잖아요. 사브리나라는 사람이 죽고 정말 잔인하게 죽었고 그거 현장을 본 비디오로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나를 내가 관찰하면 되겠구나. 이런 뭔가 그 재료가 나한테 던져지는데 요리 재료가 베버리는 그런 것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작가도 좀 성장한 것 같아. 요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그런 느낌 좀 들어서 사브리나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작가님들 만나서 계약할 일 있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팟캐스트 미학탐구 얘기가 나와서 내일 이제 사브리나 녹음한다 그러니까는 3명이 앉아 있었는데 2명은 사브리나 정말 좋아해 이러고 한 명은
그 이상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한 명은. 그러니까 그 하여튼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님은 좋아할 것 같아. 박찬욱 감독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서평이 있으니까. 근데 이 서평이 엄청 칭찬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느낄 땐. 아, 그러니까 꽤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은 그냥 제 느낌은. 근데 그 여기서 네네. 아까 인수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작가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세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많이 들죠. 89년생이니까 네. 요즘 사람 아니야? 나보다 어리지. 그러니까 요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그 SNS랑 그 일종의 Z세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그 일종의 고통? 음. 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뭐 일종의 그 허망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각 속에 있는 한 복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흐름도 전반적인 문화 작품들의 전반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네네네. 기생충도 사실 나왔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사브리나도 좀 그런데 이게 그래서 뭐라는 거를 남기고 가는 작품. 그러니까 보통 예전의 고전이라는 거는 작가가 굉장히 드러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주제를. 사랑을 해야지. 어. 사랑이 최고야. 아니면은 반대로 전쟁하지 마. 아니면은 전쟁해야지. 그런 식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예술가라는 게 나르시스트기도 하고 어떤 호소를 하는 면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답이 없고 하지만 정보는 완전히 팽창해 있고 그러면 그런 와중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나쁘지도 안 하고 그렇게 배우면 잘하는데 이 세상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당장 옆에서 강간당하고 살인당하고 당장 그게 심지어 내 가족이고. 근데 그거에 한복판에 있는 작가가 굉장히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 마침 심지어 한 작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이 만화 형태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칸이랑 말풍선을 보면 언제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칸의 형태랑 그 태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완전 그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칸을 기반으로 6단. 그러니까 24칸을 기반으로 하되 그거를 4개씩 합쳤다가 붙였다가 4개씩 합쳤다 붙였다 이것만 반복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사브리나가. 네네. 물론 굉장히 드물게 3칸에 4단 그러니까 맞아요. 12칸을 기반으로 하는 건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더 감정적으로 다른 경우인 것 같아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네. 연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브리나 장면이랑 산드라 장면에서 보통 쓰이는데 강박적이지 않은 경우예요. 이거는. 근데 어쨌건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브리나도 보고 나면은 완전히 관망하고 관찰하는 형태로 이들이 어떤지 쓱 지켜보다가 끝나. 자 어때? 이 세상이 이래. 하고 끝나. 그리고 넌 어떻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는 거. 아 정말. 그래서 약간 거의 이거는 픽션이지만 저널리즘 형태로 띄고 있어요. 저널리즘 만화 형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알려주는 거지. 이 세상이 이렇지 않아?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늙었구나. 왜요? 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특히 마무리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이거 뭐 사실 뭐 스포일러가 중요한 건 아닌 엔딩이 엄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 군인인 주인공이 결국에는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상실한 채 결국 새로운 곳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바뀌면서 어떤 일종의 변화 한마디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거기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관통하는 주제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는 어때?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고 그냥 마치 거의 일기에 가까운 형태로 이랬어 하고 그냥 끝나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봤는데 인터뷰도 좀 찾아봤거든요. 마지막에 에필로그 형태로 이 그 산드라가 결국에는 동생이죠. 네, 여동생. 오데오를. 사브리나랑 함께 원래 호수 가서 하자고 하면서 하는 자전거 여행. 하면서 이게 약간 하는 것도 되게 미묘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이 장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숲에도 이렇게 사브리나가 겪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정말요?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런 엔딩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는 지금은 되게 평화롭게 지나다니는데 네. 여기서도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그쵸? 일어났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런 이제 느낌. 앞에 있는 서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좀 스산한 요소가 있지. 근데 서사적인 구조 안에서는 이 페이지의 역할은 이제 수미상관으로 약간 작가가 그래도 너무 차갑고 서늘하니까 정리를 해주는 느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기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해. 약간 그런 태도가 조금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약간 완전히 다른 세대의 다른 만화가 하나 나왔구나라는 느낌에서 되게 좋았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잘 읽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만화가 잘 읽기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 요소인데, 이 작가가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화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제 칼라 만화가 많냐 흑백 만화가 많냐 하면 흑백 만화가 훨씬 많잖아요. 많다는 거. 예. 예, 양쪽으로. 양쪽으로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럴까요? 나왔다. 이거는 약간 좀 재밌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코난 음악 틀어야겠다. 근데 이게 명탐정 코난. 근데 이게 그 초창기에는 약간 산업적인 요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더 돈이 드니까 칼라가. 네. 근데 그건 사실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 조금 얼마 좀 더 들 뿐이거든요. 근데 미학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웹툰처럼 출판 형태로라도 칼라 만화가 훨씬 인기 많았으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많이 발달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 만화 훨씬 더 발달했단 말이에요. 특히 일본에서. 그게 왜 그럴 건지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사브리나의 칼라 그리고 웹툰에서의 칼라 형태와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이 질문이. 제가 굉장히 올드한 질문을 답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일단 제작비가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작비가 한 2배에서 3배 차이 나요. 그래서 흑백으로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개발하다 보니 더 많은 흑백에서 연출로 쓸 수 있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야기를 그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뭐 저는 첫 번째로 컬러 쓰는 게 일단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또 컬러는 일단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컬러가 뭐 이렇게 따뜻한 색이건 차가운 색이건 약간 감정을 부여하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더 만화가들이 그릴 때 그리고 나서 또 색칠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경제적인 얘기 둘 다 경제적인 거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 돈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거 진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베르세르크 예를 들면 베르세르크가 이제 정보량, 이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보량이랑 연결된 거예요. 정보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칸에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이 그냥 서 있어. 근데 걔가 피부가 예를 들면 빨갛다고 해봐요.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걔가 빨간 피부로 가진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나 혹은 영향을 끼치는 정보예요. 근데 빨간 피부를 빼고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냥 누가 서 있다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량이 줄어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칸은 결국에는 홈통, 그러니까 연속된 이미지의 예술이잖아요. 네. 어떤 얘기냐, 서사가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 일러스트, 만약에 만화 한 칸, 흑백 만화 한 칸을 떼다가 놓고 게임 일러스트 한 부분을 떼다 놨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게임 일러스트 이미지에 확 다 시선이 가요. 왜냐면은 밀도와 정보량이 확 올라가니까 당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스타에서도 사실 느끼죠. 인스타에서도 뭔가 클릭할 때는 당연히 확 눈이 끄는 밀도가 있는 무언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그런 밀도 있는 그림이 모든 칸에 나열돼 있다고 하면은 진행이 안 되지. 왜냐면 하나하나가 계속 보이니까. 정보량이 많아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웹툰 그릴 때 작가들의 배경 일부러 다 그래데이션 처리하고 빼잖아요. 네. 그게 정보량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웹툰은 눈보다 시각이 좁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횡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감정을 전달하는 표정과 스토리를 이어줄 대사와 그것만 있으면 스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전개할 수 있는 전개되는 흐름 시스템이기 때문에 뒤에 만약에 그림 너무 빼곡하게 배경까지 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만 정보량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듣고 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웹툰도 사실은 정보량이 되게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스케치업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정보량을 이렇게 높이려고 노력해요. 왜냐면은 클릭하는 순간 시선이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만화에서는 정보량을 얼마나 잘 빼느냐가 더 핵심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쨌건 사브리나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은 정보량을 높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미학은 여러분도 만화를 하시니까 알겠지만 내가 다 관장한다는 데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인물이 되게 막 힘들고 짜증난 상태야. 근데 그 인물이 그래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에 나갔어. 뭐 차 타고 혼자. 근데 봤더니 그 딱 서서 나가는데 하면서 이렇게 차 밖에 나가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지평선이 뭐 들판이 평야인데 저 멀리 있는 산 능선들이 만약에 악산이야. 그러니까 막 뾰족뾰족한 산이야. 이거랑 저 멀리 있는 능선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둥근둥근한 산이야라고 했을 때 그게 미장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짜증나서 교회에 나왔을 때, 차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멀리 보이는 뾰족뾰족한 산이 있을 때는 그 짜증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인 거잖아요. 교회에 나가도. 근데 만약에 능선이 있고 부드러운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네네.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래도 나와서 힐링했네 라는 거잖아요. 이게 미장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그걸 보면서 산의 능선을 참 잘했고 하면서 보진 않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만화라는 거는 그 건축적인 요소, 패션적인 의복들 혹은 대사,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자유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작가가 완전히 조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술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빛을 쓴다, 그러니까 칼라라는 건 빛이니까 조명을 쓴다는 건 빛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빛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작품이 좋으려면. 만화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만화에서 내가 그냥 예를 들면 칼라라고 해볼게요. 피부색은 피부색이야 계속. 그리고 뭐 콜라면 콜라색이야 계속.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콜라냐 피부색이냐 살색이죠 일종의. 그게 없어도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웹툰 전반에 걸쳐서 칼라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별로 마음에 드는 작품을 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그냥 살색은 살색이고 커피색은 커피색이거든. 근데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은데, 예를 들면 뭐 가장 쉬운 예로는 매트릭스 같은 거죠. 매트릭스가 전반에 걸쳐서 녹색의 톤을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한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미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녹색 톤을 까는 거는 그 디지털 세계, 그 당시에는 뭐 모니터 있잖아요. 초록색 모니터. 그 단어가 기억 안 나지만 그거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CRT 모니터. 그렇죠. 그 CRT 모니터 속에 관객도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온, 그러니까 실제 하는 그 기계들이 쫓아내는 그 구덩이에 있을 때는 살색이에요. 갈색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칼라를 내가 쓴다는 거, 그리고 만화에서 조명을 쓴다는 거는 나는 이 서사적으로 이용할 거야라는 뜻이에요. 만화 미학적으로 그걸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슬램덩크 보시면은 책 아무거나 펼치면 네. 거의 조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진짜 없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근데 물론 조명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조명 잘 써서 근데 그렇지. 명암을 쓰잖아요. 명암 안 써요. 아니 그 근육 돌아가는데 명암이 이렇게 B급으로 그거는 질감이죠. 그냥 형태감이죠. 근데 정말로 안 쓰는데 그거는 뭐 천천히 얘기를 하고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 쓰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베르세르크 같은 경우는 조명을 계속 써요. 그죠. 근데 대신에 책임감 있게 쓰거든요. 내가 조명 쓰는데 이유가 있어. 근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시청각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만화 미학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쓴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브리나로. 사브리나에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명이 어때요? 다 빠져 있죠. 사실은 조명이 없단 말이에요.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잘 익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미국 쓸데없는 정보가 없구나. 완전 뺀 거죠. 맞아요. 이거는 사실 완전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 작가가 의도를 엄청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작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 만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게 있는데,
이건 제 의견이에요. 미국 만화 그래픽 노벨이라 불리는 그 만화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뭐냐면 완전 상업적으로 사파 개념의 멋진 그림이 나열된 상업 만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함축적인 의미의 약간 시적으로 그 컷 하나하나를 해석해내면서 봐야 하는 그래픽 노블이 있어요. 저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거든요. 당연한 거지만 전자는 이제 DC나 마블 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그 뭐 배트맨이나 뭐 아니면은 저 그 뭐 엑스맨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장면에서 뭐 엄청난 함의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냥 멋있죠. 그래서 멋있어요. 그래서 근데 동시에 밀도를 높이고 흐름은 죽이니까 일본만처럼 전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액션인데 액션 같지 않지. 약간 이런 장면 많잖아요. 막 울버린이 막 아, 예. 이렇게 뭔가 되게 멋있는데 손을 그냥 뻗는, 멈춰 손을 있어 뻗는. 이렇게. 네. 근데 그리고 막 매그니또 막 이러고 있고. 약간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너무 웃기다 이거. 우리만 근데- 보기 아쉽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은 왓츠맨이나 뭐 고스트월드나 이런 약간 함의를 응축한 만화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한 컷 한 컷의 함의들을 계속 해석해서 봐야 재밌는 거예요. 정보량이 확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정보량인 게 뭐냐면은 문학적인 정보량, 어떤 비유들, 메타적인 거죠. 근데 그 그림의 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작품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두 개가 잘 합쳐져 있어. 한마디로 뭐냐, 사실은 이 그림들 하나하나에 엄청난 함의들이 있진 않아요. 여기에.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일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는 어떤 형태냐면은 그 서사를 우선 표면적으로 따라가요. 한마디로 그냥 재밌게 보는 거지. 근데 좀 잘하는 작가들은 그 밑에 사실 상징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읽고 나면은 재밌고 한 번 더 읽으면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총몽 같은 건데, 총몽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갈리가 그 자렘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자렘이 사실 공중 도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고철 마을이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그 자체가 메타포거든요. 어쨌건 돌아와 가지고, 근데 이 작품은 미국 만화인데도 특이하게도 완전 펼쳐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막 하나하나 장면에 엄청난 의미들이 있진 않아. 왓츠맨처럼. 왓츠맨은 한 컷 한 컷 다 놓치면 안 되는 만화인데, 이거는 그냥 쭉 따라가면 돼. 막 거의 스토리보드지 사실은. 맞아요. 약간 네. 애니메이션 캡처를 보는 맞아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거의 이거 3D랑 관련해서도 많은 걸 한 것 같아 그냥. 따는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와서, 근데 이제 어떤 구조를 그래서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칸의 형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4칸을 기반으로 하고 6단, 그러니까 24칸을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엄청 강박적이에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 작가가 이게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나 이건 마음에 들던데. 네. 그러니까 딱 나눠서 하는 거. 베벌리도 네. 그랬고 네. 굉장히 그 이 사람의 관심사가 다 이런 거야.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되게 감각적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한다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이게 맞지 않나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개인적 의견이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강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도 같은 것도 보면 여기 이런 저기 뭐 한 131페이지 보면 이런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벽돌 장면 이런 거. 네. 예, 이런 장면도 그렇고, 마지막쯤 해서 저 어디 갔냐, 그 친구랑 네. 서버실에서 맞아요. 그 뒤쪽에 대화하는 가면은 후반부에 그 장면도 사실 되게 섬찟한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네. 그랬어요. 막혀 있는 예, 공간. 이 장면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 뭐냐, 점점. 구조가 바뀌어가는,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때 소시점 완전 보이는 기계적인 구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강박 자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칸을 펼칠 때는 강박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안 그럴 때는 다 쪼개버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어떤 그 현대 그 특히 20, 30대 현재 미국인들 혹은 어쩌면은 우리 세대까지도, 우리 한국인 동양적인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지금 20, 30대 어떤 그 강박들을 좀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실제로 이분의 이제 인터뷰를 찾아보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썼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그 뭐 소실점이나 뭐 그런 건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빼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일단 그러니까 일반적인 만화라면 뒤에 배경 같은 거에 뭐 자잘한 소품이나 뭐 엑스트라나 뭐 차 같은 거를 이제 한두 개씩 넣기 마련이죠. 마련인데, 이분은 아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 이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를 인터뷰에서 찾아보고 책에서 찾아보니까 이 137페이지 보면 주유소 장면이 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는 일부러 여기에 만화에 주유소가 있다면 보통 4대 차가 기름 넣고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는 일부러 차를 넣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를 보면은 일부러 그쵸? 정보량을 맞아요. 그렇게 줄이시려고 네. 노력하는 게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칫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사브리나도 만약에 그냥 한 컷을 떼다 보면 사실은 어디서 본 듯한 그냥 형태만 딴 이미지 그냥 버킷 그냥 부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단순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한 덩어리의 사브리나라는 전반적인 전개되는 홈통과 홈통이 넘어가는 칸과 칸이 연결되는 이 만화 안에 있으니까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만화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체도 사실은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만화에서 이제 가끔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묘사가 뛰어나고 밀도가 있는 거가 잘 그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못 그린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만화에서 좋은 그림이란 건 묘사가 뛰어난 그림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 서사와 연결돼 있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베르세르크 같은 서사인데 그림체가 도라에몽이야. 네. 그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거를 당연히 모두가 도라에몽 볼 때는 도라에몽 캐릭터 보면 즐기고 코난 볼 때는 코난 보면서 즐기고 베르세르크나 슬램덩크 볼 때는 또 극화체로 즐기는데 막상 자기가 작업하려고 하면 무조건 뛰어난 묘사가 뛰어난 작업만 하려고 그래. 거기서 오는 착각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사브리나는 만화적으로 균형이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란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쉬고 와서 저희에게 탄소를 좀 빼야 돼서 탄소를 좀 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